네, 범죄의 재구성 시작하겠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연말이라서 평소라면 엄청나게 바쁘실 시기인데, 네네. 지금 어떠세요? 사실 이제 연구 과제는 다 마무리가 됐고, 마무리가 저희들은 됐습니까? 이제 뭐 이렇게 연구 기간 중에서 자기 연가를 안 쓰면 이렇게 금준으로 보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없어지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연가가 조금 많이 남았더라고요. 한 30일 정도 남아. 연가 보상비 없어졌어요? 예. 그게 그 방망 경영이라 그래가지고 네. 그냥 쓰는 방향으로 되어 있어서 강제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아이고. 쉬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예, 오늘도 저 연가 내고 지금 집에서 쉬다가 승재현 왔습니다. 연구위원은 어쩔 수 없이 연가를 써야 되니까 쉬고 계신데, 다른 형사정책연구원의 그 연구위원분들은 지금 재택근무하시나요? 아니면 3분의 1 다 재택근무. 그러니까 저희들은 방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네. 방이 있는 박사들은 그냥 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저는 정말 마음에 쓰이는 게 행정직 같이 우리 동료들이 한 장소에 모여 있는 여러분이 분들, 근무하시잖아요. 그거는 반드시 이제 재택근무가 3분의 1. 아하. 저희 원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매우 강조하고 계시고 네. 최대한 방역을 다 이렇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요. 피해망상, 조현병 같은 정신병. 네네. 이것이 이제 형법제 10조에 따라서 심신미약. 맞습니다. 예. 그래서 형량에 영향을 주는 부분인데요. 네. 우선 오늘 나온 판결 먼저 볼까요? 승진 시험에 연이어 떨어진 뒤에 어머니를 살해한 아들이 중형을 받았습니다. 2심에서 15년형 받았는데 사건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이제 승진 시험에 연이어 떨어졌는데 이제 아파트에서 어머니를 흉기로 이제 찌르고 예. 목을 졸라 이제 숨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인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뭐 아버지까지 이제 살해하려고 준비하다가 범행 현장을 빠져나오고 또 차를 몰고 다른 지역으로 가다가 교통사고까지 나서 이제 도주하는 어떻게 보면 복합적인 사건인데 네. 결국 대전지법에서는 존속 살해, 우리 일반 살해보다 존속 살해를 가중 처벌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는데 네. 당연히 이제 피고인 쪽에서 15년이 너무 무겁다 항소했지만 이제 2심에서 아니다, 이건 15년은 적정한 형량이다라고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아니 자기가 승진 시험에 떨어졌다고 어머니를 살해한다는 건 도대체가 앞뒤가 안 맞고 인과관계 없어 보이는데 네네, 맞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은 평소에 가족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 이런 네네. 피해 망상, 실제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예, 예. 망상을 호소했다고 하던데요. 재판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했나요?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사물의 그러니까 망상은 존재를 했고 우울증도 좀 있었지만 네. 범행 당시에 사물의 변별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라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한 점은 있으나 그 형량이 무겁지 않다라고 해서 15년을 유지했습니다. 네, 망상 있고 우울증 진단 이런 것도 인정은 하겠지만 범행할 때는 사물에 대한 변별력이 있었다. 쉽게 말하면 이거네요. 예. 그런데 몇 년 전에요. 비슷한 유형 범죄지만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사건이 예. 또 있잖아요. 악귀가 쓰였다는 이유로 애완견과 친딸을 살해한 어머니. 네네.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 사건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아마 그 형사 사건 보면서 가장 무서웠던 사건. 사실 제가 사건을 보면서도 이렇게 무서웠던 사건은 없었는데 예. 2016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어머니와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개가 이렇게 어르렁거리면서 이렇게 짖으니까 네. 저 개 안에 악귀가 들어갔다. 이러고 개를 무참하게 이제 죽입니다. 죽이고 난 다음에 갑자기 딸이 조금 이상한 반응을 보이니까 악귀가 딸에게 들어왔다라고 어머니가 인식을 하고 그 딸을 정말 방송에서는 도저히 담을 수 없는 잔혹한 방법으로 역비적인 방법으로 딸을 살해하고 그 살해하는 과정에 그 아들 오빠죠. 오빠도 가담을 해서 이제 결국 결과가 일어났는데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이 어머니가 완전히 그 사물의 변별 능력이 완전히 떨어진 상태라서 심신미약이 아니라 심신상실로 봐서 어머니에게는 무죄를 선고하고 아들 둘 다 이제 저 정신감정을 했는데요. 아들은 정신감정이 이제 제대로 나와서 어머니 행동을 도우는 그런 어떤 입장이라서 아들에게는 징역 10년을 이제 선고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텐데 그런 정신질환이 없는 아들은 책임을 지고 네네. 어머니는 제대로 된 사물에 대한 변별력이 없었다. 네네. 그래서 무죄다 이런 이야기이긴 한데 네네. 글쎄요. 조금 납득이 가진 않는 것 같은데 그쵸. 앞선 사례와 마찬가지로 피해 망상의 살해의 동기였는데 네네. 그건 아들이 어머니를 살해하면 중형이고 어머니가 자녀를 살해하면 이건 아닐 텐데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법원에서 이제 저희가 제일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럼 도대체 피해망상 혹은 뭐 조현병, 정신질환이 언제 재판부에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럼 이제 그러니까요. 법조문을 보면 예. 형법 10조에 보면
심신장애, 즉 정신질병으로 인해서 사물의 변별 능력이나 네. 그다음에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해야 되니까 법원에서는 세 가지를 다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예. 정신질병이 있었느냐, 네. 있고 예. 엔드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정신질병에 의해서 사물의 변별 능력이 어느 정도 있었느냐, 의사 결정력이 어느 정도 있었느냐를 예. 살펴서 그게 완전히 없으면, 즉 정신질병으로 사물의 변별 능력과 의사 결정력이 완전히 없으면 심신상실, 네. 그게 조금 미약하면 심신미약, 이를 판단해야 되는데 범죄가 일어나는 시점은 지금 재판하는 시점으로 최소한 2개월에서 3개월 전 그러니까요. 시점, 그 시점에 그게 있었느냐를 이제 판사께서 판단을 해야 되니까 사후에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참 쉽지는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그 당시에 이렇게 지켜보거나 그 모습이 모두 이렇게 영상에 담겨 있거나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죠. 예. 수사하고 진술을 채취하고 앞뒤 정황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판단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이러한 범행이 사물을 변별할 수 없는 정신과적 질병이거나 뭐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일어난 건지 아니면 이것을 핑계대는 건지 그렇죠. 이걸 재판부가 네.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그게 제일 어려운 거죠. 사실 그래서 가장 힘든 게 어제도 괜찮았고 오늘도 괜찮았고 예. 내일도 괜찮을 사람이 범행 당시에 과거에 알았던 정신질병의 경력을 가지고 네. 내가 이 범행 당시에 그런 어떤 정신질병으로 사물의 변별 능력이 없었다라는 점으로 이제 감경되는 사건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 법원이 조금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그 범행을 저질렀는 사람이 예. 이러한 어떤 정말 조현병이라는 거는 범죄에 영향을 끼치는 건 극히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핑계대고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현병 말씀 주셨고 우리도 간혹 이제 듣습니다. 조현병 뭐 그런데 그 범인에게 어떤 이런저런 형량 이런 얘기를 우리가 뉴스에도 많이 듣는데 조현병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간략하게 좀 해주실까요? 이게 어떤 질병인지? 사실 조현병을 이제 좀 쉽게 말하면 정신에 대한 분열 증상이 있는 건데요. 예. 사고와 감정과 지각과 행동이 이상하게 되는 것이고 그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양성, 하나는 음성으로 나타나는데 양성은 망상, 환시, 황청이 발생하는 거고 네.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또 사물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하고 어허. 남들은 웃고 있는데 혼자 울고 이런 형태가 이제 일어나는 게 정도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우리는 통틀어서 조현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광고 듣고 와서 이 조현병 감염에 대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범죄의 재구성, 오늘은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 그리고 이와 관련된 심신상실무죄, 심신미약 감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재호님 문자 주셨는데요. 요즘은 왜 그렇게 끔찍한 사건을 저지른 범죄자들 중에서 조현병 환자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 뉴스 보도를 우리가 많이 접했죠, 최근에. 그래서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조현병 감형과 관련된 대표적 사례 좀 짚어주시죠. 저한테는 가장 충격적인 게 강남역 살인 사건, 맞아요. 그리고 예. 안인득 사건. 안인득, 이 예.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는 조현병은 강남역 살인 사건은 범행 당시에 조현병을 인정하고 심신미약을 인정하고 감경한 사건이고 예. 사실 안인득 사건도 그 당시에 도대체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는데 안인득이 과연 심신미약일까라고 판단했는데 네. 그 프로파일러의 어떤 진술에 따라서 심신미약이 인정되었고요. 네. 그다음에 감경 안 된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이것도 굉장히 초등학교 아이를 하나 유괴를 해서 예. 아이를 살해하고 특정 신체 부위를 가지고 왔던 그 18살. 미성년자, 이게 과연 여고생.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 있느냐로 했을 때 조현병은 인정했지만 뒤에 있는 심신미약은 인정하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아스퍼거 증후군 얘기도 까지 나오고 이야기 그랬죠. 나왔죠. 예. 예. 강남역 살인 사건의 경우에는 무기징역에서 조현병 인정 심신미약으로 징역 30년, 예, 30년 감형이 으로 됐고요. 갔고. 안인득은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무기징역으로 갔습니다. 감형이 됐습니다. 예. 하지만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의 경우에는 조현병은 인정됐지만 심신미약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사건들이 모두 다 굉장히 알려진 사건인데 비교를 해보면 조현병이 인정이 돼도 어떤 경우는 심신미약, 어떤 경우는 또 인정되지 않는 감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차이 뭘로 봐야 될까요? 아까 제가 잠시 설명드렸지만 조현병은 심신장애, 즉 정신질병이고 이 네. 정신질병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감경되는 게 아니라 범행 당시에 이 정신질병으로 인해서 사물의 변별 능력과 의사 결정 능력이 조금 미약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 조현병이 그 범죄 당시에 현출되거나 현출되어서 범행에 영향을
미치느냐 못 미치느냐를 이제 의사의 감정이라든가 평소의 상태라든가 그리고 전문가가 상담을 해요. 상담을 해서 도대체 그 범행 당시에 어떠한 상황이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조현병은 있었지만 범행 당시에 그러한 사물의 변별력이 약하지는 않았다. 근데 조현병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진짜로 그 범행 당시에 이제 그 영향을 미쳤다. 이런 차이점 때문에 이제 결국은 어떤 특정 사건에서 조현병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심신미약되는 것도 아니고 조현병이 이제 나타났다고 해서 그것이 이제 영향을 미쳤을 때만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 있는 거죠. 네, 3211님 그리고 많은 분이 유사한 질문 주셨습니다. 살해, 방화 이런 강력범죄 나오면 꼭 가해자들이 조현병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병의 유무가 범죄를 저지를 확률에 영향을 끼칩니까? 이런 질문 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꼭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14년에서 2016년까지 한 51만 건의 형사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이게 조현병과 관련된 사건은 정말 76건. 이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0.01%도 되지 않는 거예요. 0.01% 강력범죄 0.01%만 조현병과 관련이 있다. 네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언론에서 이제 특정 사건에서 이 조현병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이 조현병을 굉장히 이렇게 잘못된 시각으로 바라보시는데 충분히 치료받으면 조현병은 범죄와 관련 없다. 이 말씀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범죄 심리학에서 무척 많은 연구를 해왔어요. 네네. 1980년대 이후로 미국, 독일, 오스트레일리아 뭐 여러 나라들이 같은 결론이 뭐냐면 정신질환자 샘플과 일반인 샘플 중에서 강력범죄 저질 확률 별 차이가 의미 있는 차이가 없다는 거죠. 다만 정신질환이 있건 그렇지 않건 간에 성격상의 문제, 공격성이 많으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차가 없으시기 바라고 조현병이 꼭 범죄의 어떤 원인이다 이런 오해는 절대로 하면 안 되겠습니다. 절대로 안 되는 왜곡된 시각은 반드시 고쳐져야 된다고 그리고 생각합니다. 꼭 치료를 받으시면 나아지니까 꼭 치료받을 수 있도록 주변에서 도와주시고요. 자, 국민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게요. 단순히 조현병의 경우 감형이 된다는 게 아니라 심신미약으로 인정되면 형을 낮춰준다라는 거. 그래 심신미약을 왜 형을 낮춰주느냐 이런 이제 의문과 문제제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보통 형은 책임의 원칙이라서 비난할 수 있는 가능성에 비례해서 이제 형벌이 과해져야 되는데 정말로 그런 정신질병으로 인해서 정말 사물 변별력이 약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비난하는 걸 정상인하고 똑같이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정상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우리가 불법을 선택하지 않고 적법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능력과 정말 심신미약이 돼서 사물의 변별 능력과 의사결정력이 약한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정말 비난 가능성을 딱 놓고 보면 분명히 정상인이 높거든요. 그래서 심신미약이 되면 형을 낮추어 주는 거는 분명히 책임 원칙에 부합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스웨덴, 핀란드, 영국 이런 데서 연구한 걸 보니까 그 사회가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신질환자의 살인 범죄율이 엄청난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 심신미약을 인정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저 사람은 위험할 수 있으니 미리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그걸 조치를 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회 책임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도 되겠네요. 그럼요. 자, 그런데 이제 2018년 12월에 심신미약에 대한 형법 규정 달라졌잖아요. 네, 그게 이제 강서구 PC방 케이스 때문에 종래에는 심신미약이라고 인정하면 무조건 형을 감경해야 한다라는 당위적 규정에서 이제는 감경할 수 있다라는 임의적 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앞서 승지현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질환이 확인돼도 판사가 과연 감경을 할까 말까를 또 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달라지는 이런 판례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강서 PC방 김성수 사건 말씀 주셨어요. 그 당시 뭐 많이들 기억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간략하게 좀 기억을 되살려 주시면. 사실 이제 그 아르바이트 학생이죠. 그러니까 기간제 그 노동자가 이렇게 치워주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이제 김성수가 그 아르바이트 학생을 굉장히 참혹하게 살해하는 과정에서 역시 이 김성수도 자기가 그 병을 앓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번에도 또 그 정신질병이 또 감경을 하는 거야? 저렇게 무참하게 살해했는데? 라고 해서 아마 덜불같이 국민청원도 일어나서 그럼 책임 원칙의 10조 2항을 조금 고치자라는 이제 논의가 국회에서도 많이 나와서 원래는 감경해야 한다를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그 상황에 맞추어서 그 형량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도순 때문에도 국민들께서 많이 분노하셨는데 조도순 판결 때도 보면 물론 그 주치 감경이라는 또 다른 문제가 더 덧붙여 있긴 하지만 판사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판사를 만나봤었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아니 형법 제10조에 그 심신미약 사유가 확인되면 감경한다로 돼 있는데 판사에게 재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감형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검사가
심신미약이 아님을 주치 상태에서의 의식이 없고 사물 변별력이 약하지 않았음을 그렇게 입증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게 문제 아닙니까? 이렇게 반론을 제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이제 2018년 형법 개정에 지대한 담겨져 영향을 있겠죠. 미쳤겠죠. 예. 그럼 승재영 의원께서 이 개정이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저는 기본적으로 책임 능력이 약한 사람에게는 감경해줘야 되는 건 맞다고 보는데 지금의 법적 효과의 문제인 거예요. 이건 책임의 원칙은 분명히 비난 가능성이 적은 사람에게 형을 낮춰주는 건 맞는데 우리의 법적 효과, 즉 형을 감경한다는 의미는 무조건 2분의 1을 잘라야 되는 것. 아까 안인극도 사형에서 무조건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무기로 내려가야 되는 거고 무기는 반드시 유기징역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그 감경하는 법적 효과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심신미약이 있는 사람에게는 감경을 하되 그 감경은 양형인자 하나의 정도로 판단하면 책임의 원칙에 맞는 거지 지금 그치 무조건 2분의 1을 깎아주는 절반으로 깎는 거. 징역 30년이면 그거 하나의 이유로 15년으로 낮추어지고 정말 안인덕이 이 심신미약만 아니었으면 22명의 그런 어떤 무참한 사람들에 대한 영향을 미쳤다면 충분히 살인이 선고될 수 있었는데 무조건 안 되는 조두순도 심신미약이 됐기 때문에 무기징역에서 무조건 유기징역으로는 이런 법적 효과는 조금 달리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를 우리 10조 2항에서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 남은 문제가 감형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 사람들은 위험성은 여전히 남아있는데 그러면 뭐 감호라든지 감호 처분, 치료 처분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이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 재구성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